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 안개가 새벽마다 논둑을 덮고 저녁이면 굴뚝 연기가 낮게 내려앉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은 마을 동쪽 끝, 늙은 감나무와 얕은 돌담 사이에 자리한 한씨 집안의 큰 집이었지요. 앞마당에는 매일 빗자루 자국이 고르게 남았고, 우물가에는 물동이가 엎어져 햇볕을 받았으며, 부엌 아궁이에서는 이른 아침마다 장작 타는 냄새가 천천히 퍼졌어요. 그 모든 일을 말없이 돌보는 이는 큰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말수가 적고 걸음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 흙을 쓸고 장독대 뚜껑을 닫고 시어머니 방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았지요.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게 소매 속에 감추었고, 밥상에 오른 반찬이 모자라면 제 그릇을 슬그머니 뒤로 밀었어요.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찾다가도 한씨 집 큰며느리는 마음이 봄볕 같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웃었어요. 서연의 남편 한무지는 젊을 때는 온화한 사람이었다고들 했어요. 장에 나가 쌀을 팔고 돌아오면 서연에게 마른 대추 한 줌을 내밀며 길에서 보니 당신 생각이 났소 하고 말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조금씩 흘러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무진을 한씨 집안의 기둥이라 부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도 바람에 말린 대나무처럼 점점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조용한 정성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따뜻한 밥 냄새도 고마움보다 습관이 되었어요. 그 집의 안채에는 병약한 시어머니가 살았어요. 오래전 겨울에 큰 병을 앓은 뒤로 다리 힘이 약해져 문턱을 넘는 일도 쉽지 않았지요. 서연은 해가 뜨면 약초 달인 물을 식혀 올리고, 해가 지면 무릎을 데울 배주머니를 품에 안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중에 기침을 하면 서연은 꿈결에서도 일어나 등을 쓸어 주었고, 어머니, 물이 너무 차지 않게 데워왔습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밤들이 한 해 두 해 쌓였어요. 한씨 집에는 넓지는 않아도 오래된 자리가 많았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는 볕이 잘 드는 빨랫줄이 있었으며, 안채 뒤편에는 콩을 말리는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지요. 서연은 그곳마다 손길을 남겼어요. 금이 간 항아리는 새끼줄로 묶어 다시 쓰게 했고, 헐거워진 문고리는 천조각을 감아 소리가 덜 나게 했어요. 집은 사람의 말보다 손길을 먼저 알아본다더니 그 집의 나무문과 부엌돌은 서연의 발소리를 제일 익숙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어느 봄날이 지나고 여름비가 그친 뒤 한무지는 집에 젊은 여인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월화였고 눈웃음이 곱고 목소리가 비단처럼 매끄러웠지요. 무지는 마당에 서서 시어머니와 서연에게 사정이 있어 이 집에 머물게 되었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집안 공기는 길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내려놓고 얘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월화는 처음 며칠 동안은 지나칠 만큼 얌전했어요. 부엌 문 앞에 서서 형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하고 묻기도 하고, 시어머니 방 앞에서는 발소리를 줄였지요. 그러나 도우려는 손은 늘 물기 하나 묻지 않았고, 찬장 안의 그릇 위치도 외우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진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머리를 곱게 빗고 옷고름을 만지며 안채 기둥 곁에 서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녁국의 간을 다시 살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월화를 두고 수군거렸어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 뚜껑을 닫으며 큰며느리가 멀쩡히 있는데 젊은 여인이 들어오더니
집안 바람이 좋지 않겠네 하고 낮게 말했지요. 어떤 이는 서연의 인내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무진의 마음이 변한 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나 마을의 말은 언제나 바람처럼 담을 넘다가도 저녁 밥 짓는 냄새 속에 흐려졌어요. 서연은 그런 소문을 들어도 눈썹 하나 크게 흔들지 않고 빨래를 널었어요. 월하는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제 자리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랑채 작은 방에 머물렀지만 어느 날부터 안채 가까운 방에 향주머니를 걸었고 또 어느 날부터는 무진의 저녁상을 기다리는 자리에 먼저 앉았지요. 그녀는 서연에게 직접 거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형님은 참 마음이 넓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조용히 웃지 못할 텐데요. 하고 웃음 섞인 말을 남겼지요. 그 말은 칼날처럼 번쩍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살케를 스미는 찬물 같았어요. 서연은 월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방 가까운 자리, 남편의 눈길, 집안의 열쇠, 시어머니가 부르는 이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씨 집안 안주인의 그림자까지. 월하는 그 모든 것을 부드러운 손짓으로 당겨오려 했지요. 그러나 서연은 다툼을 벌이면 집이 먼저 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더 정갈이 마당을 쓸고 저녁마다 더 조심스레 문을 닫았어요.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자존심보다 오래된 집의 숨결이었어요. 무진은 처음에는 두 여인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곧 월하의 말에 더 오래 귀를 기울였어요. 월하가 서방님은 장터일로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하고 술잔을 내밀면 그는 피곤한 어깨를 내려놓았고 서연이 국이 식기 전에 드십시오. 하고 말하면 고개만 끄덕였지요. 작은 차이는 매일 쌓였어요. 밥상 위에서 서연의 젓가락은 점점 늦게 움직였고 무진의 눈길은 점점 그녀를 지나 월하의 붉은 옷고름에 머물렀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모르는 듯 누워 있었지만 마음이 흐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이 약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등을 붙잡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마른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지요. 시어머니는 낮은 숨으로 얘야. 집을 지키는 사람은 늘 문지방보다 낮게 앉지만 그래서 더 오래 버틴단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약그릇이 식지 않게 두 손으로 감싸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조용히 깊어졌어요. 상깃뒤 밤나무 잎은 노랗게 말라가고 마당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하나둘 달렸지요. 서연은 감이 너무 익어 떨어지기 전에 대나무 장대로 살살 따서 소쿠리에 담았어요. 월하는 팻마루에 앉아 손톱 끝을 매만지며 형님은 그런 일도 잘하시네요. 저는 손이 고와서 가시에 찔리면 큰일 나요.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손이 고우면 바느질도 곱게 되겠지요. 라고 대답했지만 월하는 그 말에 눈빛을 살짝 굳혔어요. 서연은 매일 밤 부엌 아궁이 앞에서 혼자 남은 불씨를 살폈어요. 불씨가 너무 세면 장작이 빨리 타고 너무 약하면 새벽 밥을 짓기 어려웠지요. 그녀는 재를 고르게 덮으며 마음도 그렇게 덮으려 했어요. 섭섭함은 너무 드러내면 집을 태우고 너무 눌러두면 속을 얼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내일도 집이 무사하면 된다고 혼잣말했어요. 그 말은 어두운 부엌 천장에 닿았다가 다시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왔어요. 월하는 그런 서연의 조용함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다투지 않는 사람은 쉽게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서연을 믿는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보였지요. 장터에 떡 파는 할머니도 우물가의 젊은 안악도 논둑을 지나가는 머슴도 서연을 보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월하가 새 옷을 입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예쁘다고 말했지만 서연이 낡은 치마를 걷고 물동이를 들면 사람들은 마음으로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 차이가 월화의 속을 긁었어요. 어느 날 월화는 사랑채 창가에 앉아 무진에게 속삭였어요. 서방님, 저는 이 집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늘 손님 같아요.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밀어내는 것만 같아요. 무진은 술 기운도 없이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좁혔어요. 그는 서연이 월화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월화의 눈물은 이미 젖은 증거처럼 보였지요. 무진은 그 사람이 원래 말이 적소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예전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무진의 밥상에 무국과 조기구이를 올렸어요. 월화는 일부러 한숨을 작게 내쉬며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무진이 묻자 월화는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 집에 들어와 형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듯하여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곧 물그릇을 밀어주며 먼 길 온 사람은 속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나 무진은 그 말을 배려로 듣지 않고 차가운 거리로 받아들였어요. 서연의 방은 집 뒤편 작은 뜰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마른 쑥 냄새와 흙 냄새가 들어왔고 달이 밝은 밤에는 장독대 그림자가 길게 누웠지요. 그녀는 혼례 때 가져온 작은 함을 그 방 안쪽에 두고 살았어요. 그 안에는 낡은 비녀, 색이 바랜 손수건, 그리고 오래전에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었던 천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물건들을 자주 꺼내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면 함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가다듬었어요. 그 천조각에는 서연만 아는 일이 묻어 있었어요. 몇 해 전 늦겨울, 장터로 약초를 사러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낯선 사내를 발견한 적이 있었지요. 옷은 낡았지만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았고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서연은 사람들 눈을 피해 그를 빈 헛간으로 옮기고 혼례 때 받은 비녀 하나를 팔아 약을 구했어요. 사내가 깨어나 고맙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름도 묻지 않고 살아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서연은 그 일을 집안에 말하지 않았어요. 남을 도운 일이 자랑이 되면 선함도 무거워진다고 생각했지요. 다만 남은 천조각을 깨끗이 빨아 만려함에 넣어두었어요. 그 천에는 약 냄새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서연에게는 한 사람의 숨이 돌아오던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기억을 꺼내 자기 삶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만 조용히 품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녀의 하루를 더 낫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월화는 어느새 서연의 방 앞을 자주 지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듯 했지만 나중에는 서연이 부엌에 간틈을 헤아리는 듯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녀는 닫힌 방문과 작은 함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낡은 물건밖에 없을 것 같은 방인데도 어쩐지 서연이 그곳에서 힘을 얻는 듯 보였기 때문이에요. 월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울지 않는 까닭은 아직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생각은 곧 의심이 되고 의심은 욕심과 손을 잡았어요. 어느 흐린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월화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물을 길었어요. 물동이가 익숙하지 않아 치맛자락이 젖었지만 그녀는 안악들의 시선을 기다렸지요. 저도 이 집 식구가 되었으니 무엇이든 배워야지요 하고 말하자 하나나기 조심스럽게 큰며느리에게 배우면 될게요. 그 사람 손을 거치면 집안일이 헝클어지지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월화는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손잡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물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월화는 무진에게 다시 눈물을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형님 편이에요. 저는 웃어도 가볍다 하고 울어도 꾸민다 할 거예요. 서방님만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무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서연이 집안을 지켜 온 세월을 알고 있었지만 월화가 자기 앞에서 떨며 기대는 모습도 외면하지 못했지요. 사람 마음은 때로 오래된 은혜보다 눈앞의 눈물을 더 크게 보는 법이에요. 그날부터 무진의 말투는 서연에게 조금씩 짧아졌어요. 서연은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어요. 밥상에서 무진이 국그릇을 밀어낼 때, 밤에 방문을 닫는 소리가 예전보다 차가울 때, 시어머니 약갑 이야기에 대답이 늦어질 때, 그녀는 모두 알아차렸지요. 그러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이미 금간 그릇을 손으로 누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녀는 더 천천히 밥을 짓고, 더 깨끗이 마루를 닦고, 더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아는 집 지키는 법이었어요. 밤이 깊으면 한씨 집은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대문 빗장은 제자리에 걸렸고 우물물은 달빛을 담고 있었으며 부엌의 마지막 불씨도 재 속에서 붉게 숨쉬었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소리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월화의 방에서는 향 냄새가 짙어졌고 무진의 잔에는 술이 조금씩 자주 채워졌으며 서연의 방 앞에는 까닭 모를 발자국이 남았다가 아침 이슬에 흐려졌어요.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오래된 기둥 사이로 낯선 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한 번 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이 이불깃을 여며주고 일어서려 할 때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소매를 잡았지요. 얘야, 맑은 물도 흙탕물이 들어오면 잠시 흐려진다. 그래도 바닥이 깨끗하면 언젠가 다시 맑아진다. 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눌러 담고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는 가을밤 이슬이 내려 있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천천히 걸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부엌 문을 닫기 전에 우물가로 갔어요. 물 위에는 달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 산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낮게 이어졌지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찬물을 떠 얼굴을 적셨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제가 이 집에서 바라는 것은 큰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한 말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 손으로 지은 밥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우물 속 달빛이 잠시 맑게 빛났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월화는 서연의 방 앞에 떨어진 작은 실오라기 하나를 주워들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서연의 낡은 손수건에서 풀린 푸른 실이었지요. 월화는 그 실을 손끝에 감으며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아주 작은 물건도 사람을 몰아낼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눈빛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마침 무진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날 저녁에는 비가 내릴 듯한 구름이 산등성이에 낮게 걸려 있었어요. 한씨 집의 고요한 날들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비는 처음에는 처마 끝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었어요.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마을로 내려오자 한씨 집마당의 흙빛도 어둡게 젖어갔지요. 서연은 부엌에서 늙은 시어머니의 저녁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낮은 천장에 맺혔다가 천천히 사라졌고 아궁이 속 장작은 붉은 혀처럼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녀는 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 무릎이 더 시리다는 것을 알아 배주머니까지 미리 데워두었어요. 월화는 그날 아침부터 유난히 바빴어요. 평소에는 물 한 동이도 버거워하던 사람이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오가며 방석을 털고 작은 술상을 닦고 향주머니를 새로 걸었지요. 그녀는 무진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 비에 젖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젖은 옷, 찬 손, 허기진 속, 그리고 누군가 부드럽게 내미는 술잔은 마음을 쉽게 흐리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월하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곱게 쓸어 올리며 입가에 얕은 웃음을 담았어요. 무진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돌아왔어요. 집 시내는 진흙이 묻었고 도포 자락에는 비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서연은 대문 소리를 듣자마자 마른 수건과 따뜻한 물을 들고 나갔어요. 빗길이 미끄러웠겠습니다. 먼저 손을 녹이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무진은 물그릇만 받아들고 눈길을 오래 주지 않았어요. 그때 월화가 툇마루에서 부드럽게 다가와 서방님, 오늘은 몸을 데우셔야지요. 제가 술상을 보아두었습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무진의 지친 얼굴이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서연은 술상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추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술은 몸을 데우기도 하지만 마음을 흔들기도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이르는 일은 이미 그녀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닌 듯 했어요. 부엌문 밖에서는 월화의 웃음소리가 비에 섞여 가늘게 들렸고 사랑채 안에서는 무진의 낮은 기침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약탕기 뚜껑을 열어 쓴 냄새를 맡고 불기를 조금 낮추었어요. 월화가 준비한 술은 평범한 막걸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며칠 전 장터 뒷골목의 약장수에게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받아왔지요. 그것은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독한 것은 아니었으나 술에 섞이면 머리를 무겁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했어요. 월화는 그 말을 들을 때 겁을 먹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래 기다린 길을 찾은 사람처럼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그 가루를 술병 밑바닥에 조금 떨어뜨리고 병을 천천히 흔들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랑채 안에는 작은 등잔이 켜져 있었어요. 비가 창호지에 닿을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떨렸지요. 월화는 무진 앞에 잔을 놓고 두 손으로 술을 따랐어요. 서방님,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늘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만은 제 마음을 조금 알아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무진은 그 말에 술잔을 들었고 첫 모금이 목을 지나자 몸 안으로 낯선 온기가 퍼졌어요. 비 오는 밤의 피로와 술기운이 함께 그의 눈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월화는 급히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진이 잔을 한 번 더 비우도록 기다렸고 그의 어깨가 느슨해지고 눈빛이 흐려질 때까지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지요. 마침내 무진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하고 묻자 월화는 그제야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형님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지만 그 눈이 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오늘 낮에도 제 방 앞을 지나며 제가 이 집 살림을 탐낸다고 하신 듯 했어요. 말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림자가 생겼어요. 무진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연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하고 묻자 월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어찌 형님을 나쁘게 말하겠습니까? 다만 사람은 말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하지요. 형님은 제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합니다. 월화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서연을 직접 헐뜯지 않는 모양새를 지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진의 마음은 더 깊이 빠졌지요. 스스로 알아차린 의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부엌에서는 서연이 시어머니의 약을 사발에 따라 시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랑채 쪽에서 오가는 말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월화의 젖은 목소리와 무진의 낮아진 대답은 들을 수 있었지요.
서연은 손끝으로 사발 가장자리를 만져 온도를 살폈어요. 너무 뜨거우면 시어머니가 드시기 어렵고 너무 식으면 약효가 덜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적당한 온도를 찾으려 했지만 그 밥만큼은 가슴 안쪽이 비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월하는 서연의 이름을 한 번 더 꺼냈어요. 서방님, 저는 형님이 싫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형님께서는 저를 이 집에 들어온 잘못으로만 보세요. 마을 사람들도 형님 말 한마디면 모두 저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무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우물가에서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말, 서연을 칭찬하던 이웃들의 얼굴, 그리고 월하의 떨리는 어깨가 뒤섞였어요. 흐린 술기운은 오래된 믿음 위에 안개처럼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서연이 약사발을 들고 사랑채 앞을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가려면 그 앞마당을 건너야 했지요. 월하는 문틈 사이로 서연의 그림자를 보자 일부러 더 낮은 목소리로 흐느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물러나야 할까요? 형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지는 문밖 그림자를 보며 마치 서연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고 여겼어요. 무심함으로 보인 그 침묵이 그의 마음을 또 한 번 삐뚤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 마시다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밖에 비가 거세지느냐 하고 물었지요. 서연은 이불을 여미며 예. 처마 끝이 많이 젖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찰 듯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다가 비 오는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말도 큰 상처가 된다고 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였고 밖에서는 사랑채 등잔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작은 불씨처럼 생겨났어요. 사랑채 근처에서 술상을 치우던 어린 하녀가 월화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부엌으로 돌아와 다른 일꾼에게 작은 마님이 큰 마님 때문에 몹시 우셨다더라 하고 속삭였지요. 그 말은 원래보다 조금 더 커져서 큰 마님이 작은 마님을 내쫓으려 한다더라가 되었고 다시 물을 기르러 나간 사람의 입에서는 큰 마님이 남편 앞에서도 마음을 감추고 있다더라가 되었어요. 말은 비보다 빨리 담을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는 비가 그친 뒤에 흙냄새가 짙었어요. 마을 안악들은 물동이를 놓고 어젯밤 한씨 집에서 들린 울음소리를 이야기했지요. 어떤 이는 서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사람 속은 오래 살아도 모르는 법이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 끝에 서연이 빈동이를 들고 다가오자 모두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은 그 침묵을 알아차렸지만 예전처럼 먼저 인사하고 물을 길었어요. 두레박이 물속에 떨어지는 소리만 맑게 울렸어요. 월화는 그 침묵을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서연 앞에서 말을 삼키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느꼈고 그것이 더 못마땅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우물가로 다가가 서연의 물동이를 잡으려 했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젯밤 일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저를 꾸짖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했지요. 서연은 손을 살짝 물리며 젖은 길입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라고만 했어요. 그 대답은 다정했지만 월화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제 연기가 허공에 흩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지는 아침밥상 앞에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술기운은 빠졌지만 지난밤 월화의 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서연은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죽을 먼저 올리고 무진의 국그릇을 채웠어요.
무지는 한 숟가락을 들다가 월화가 이 집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짧게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변명도 묻는 말도 없었지요. 무지는 그 순한 대답에서 오히려 더 깊은 벽을 느꼈어요. 며칠 사이 한씨 집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하녀들은 서연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졌고 월화 앞에서는 지나치게 살가워졌어요. 누가 어느 쪽에 서야 안전한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부엌에 작은 나무 그릇 하나가 없어져도 누군가는 서연을 흘깃 보았고 월화가 밥을 남기면 누군가는 큰마님이 간을 세게 한 것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모르는 척했어요. 다만 밤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오래 확인했어요. 그때 마을 서쪽 끝에는 복실 할머니라 불리는 늙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젊어서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장터에서 콩을 팔아 살았지만 몇 해 전 큰 흉년 때 굶주려 쓰러져 적이 있었지요. 그때 서연이 몰래 쌀 한 되와 된장 한 덩이를 가져다 주어 목숨을 이었다고 했어요. 복실 할머니는 그 은혜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을 보면 늘 눈빛으로 먼저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녀는 우물가 소문이 심상치 않게 번지는 것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이 빨래를 헹구고 있을 때 복실 할머니가 우물가로 다가왔어요. 젖은 돌 위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는 한참 서연의 손을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맑은 마음만 품고 있어도 세상은 때로 증거를 찾으니 내 손에 남은 작은 것들을 버리지 말거라.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서연의 가슴에 깊게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빗물동이에 물을 채워주며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자기 방의 작은 함을 열었어요. 오래된 비녀가 빠진 자리, 색이 바랜 손수건, 그리고 상처 입은 낯선 사내를 싸매던 천 조각이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복실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물건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중 손수건 귀퉁이에는 아주 작은 푸른 매듭이 남아 있었어요. 혼례 전 친정어머니가 묶어준 매듭이었고 서연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오래 간직한 것이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다시 곱게 접어 함 깊숙이 넣었어요. 그러나 서연이 함을 닫기 전 방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스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처마에서 떨어진 물방울 소리만 들렸지요. 서연은 문을 열어 마당을 살폈어요. 비는 그쳤지만 흙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방 앞에는 가늘고 작은 발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하녀의 발자국보다 가볍고 월화가 씻는 비단신의 폭과 닮아 있었지요. 서연은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월화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손가락 끝으로 푸른 실오라기를 감고 있었어요. 며칠 전 주워둔 그 실은 아주 작았지만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점점 큰 그물이 되어갔지요. 서연에게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오래된 정이 있었고 무진과 살아온 세월이 있었어요. 월화가 그것을 한 번에 끊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서연의 조용한 함과 오래된 물건들이 뭔가 숨겨진 사연처럼 보이게 만들 생각을 했어요. 의심은 증거보다 먼저 길을 닦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장터날, 월화는 하녀 하나를 불러 작은 술병 심부름을 시켰어요. 서방님께 드릴 약술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하고 은전 한 뼘을 쥐어 주었지요. 하녀는 겁이 많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남았어요. 장터 약장수는 술병을 내주며 웃었고 하녀는 그것을 치마폭에 감추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부엌 뒤편에서 장작을 패던 늙은 머슴이 보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월화의 눈빛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했지요. 무진은 점점 서연에게 마음을 닫았어요. 집안일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정성껏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미안함으로 보지 않고 차가운 버팀으로 보려 했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을 품으면 선한 행동도 꾸민 일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서연이 조용히 있으면 속을 감춘다 생각했고 서연이 친절히 말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라 여겼어요. 월화는 그런 무진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때마다 작은 눈물과 긴 한숨을 보대서요. 어느 저녁 무진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거친 말을 던졌어요. 당신은 왜 늘 아무 말이 없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소. 서연은 밥상을 내리던 손을 멈추었어요. 그녀는 잠시 무진을 바라보다가 제가 부족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진은 그 대답에 더 답답해졌고 월화는 뒤에서 눈을 내리깔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따라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의 온기가 조금씩 식어갔어요. 소문은 이제 마을 가운데까지 퍼졌어요. 장터의 떡집에서는 한시 집 큰며느리가 속으로 독하다는 말이 돌았고 대장간 앞에서는 무진이 작은 방 여인을 더 아낀다는 말이 따라붙었어요. 어떤 노인은 집안일을 남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혀를 찼지만 젊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지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불행 속의 숨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서연의 이름은 그녀가 없는 곳에서 점점 낯선 모양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모든 말을 견디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간 숟가락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자 서연은 꿀물을 조금 타서 다시 떠먹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한참 숨을 골랐지요. 그리고 또렷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남의 말이 너를 흔들어도 내 손으로 한 일을 네가 잊지 않으면 된다. 서연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밖에서는 월화가 하녀에게 세비단 이 불을 펴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마다 월화의 술상은 더 잦아졌어요. 무진은 처음에는 피곤해서 한 잔, 다음에는 마음이 복잡해서 한 잔, 나중에는 월화의 눈물을 달래려 한 잔을 마셨지요. 술이 들어가면 그는 서연의 조용한 얼굴을 떠올리고 괜히 화가 났어요. 왜 울며 매달리지 않는가? 왜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는가? 왜 자신을 붙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무진이 잃어버린 믿음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서연의 침묵만 탓했어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월화는 무진 앞에 또 한 잔의 술을 따랐어요. 방 안에는 진한 향이 피어 있었고 빗소리 대신 바람 소리가 문살을 흔들었지요. 그녀는 소매 속에서 서연의 푸른 실오라기를 꺼내 손수건에 묶어두고 무진에게 보일 듯 말 듯 흘렸어요. 무진이 그것을 주워들자 월화는 놀란 척 숨을 삼켰어요. 그것은 형님 손수건의 실과 닮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무진의 눈빛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무진은 다음 날 서연의 방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문을 열어 묻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지요. 서연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나쁜 콩은 한쪽으로, 좋은 콩은 다른 쪽으로 고르는 손길이 차분했어요.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더 화가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 사람은 왜 저토록 고요한가 싶었지요.
그는 서연을 부르지 않고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콩알이 소쿠리에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이어졌어요. 서연은 남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지요. 복실할머니의 말처럼 세상은 맑은 마음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밤 하만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 작은 보자기에 싸두었어요. 낡은 손수건, 천조각, 친정어머니의 매듭, 그리고 오래전 약을 샀던 장터 의원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었지요. 서연은 그것들을 품에 넣고 등잔불을 낮추었어요. 비가 두른 뒤에 마을은 맑아 보여도 사람들 마음에는 아직 젖은 소문이 남아 있었어요. 우물가의 말은 장터로 가고 장터의 말은 다시 한시집 대문 앞으로 돌아왔지요. 월화는 그 흐름을 기다리며 더 연약한 표정을 지었고 무지는 하루하루 더 깊은 의심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서연은 부엌과 안채와 우물 사이를 오가며 여전히 집을 돌보았지만 이제 그녀도 알았어요. 조만간 누군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진실을 묻게 될 것이고 그때는 침묵만으로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가을이 깊어지자 한시집 담장 너머의 감잎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떨어진 잎은 붉고 노랗게 뒤섞였고 서연은 그것들을 빗자루로 쓸어 한쪽에 모아 두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예전과 같았어요. 밥은 제때 지어졌고 시어머니의 약은 식지 않았고 우물가 물동이도 늘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집안 사람들의 눈길은 잎사귀 밑에 숨어있는 벌레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작은 물건 하나가 사라져도 모두가 서연의 방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그런 눈길을 견디며 더 조심스럽게 살림을 돌보았어요. 그녀는 부엌 찬장에 놓인 그릇수를 아침 저녁으로 세었고 장독대의 된장 항아리 뚜껑에 묻은 흙까지 닦았지요. 누가 흠을 잡으려 마음먹으면 깨끗한 마루에도 먼지가 보이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서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의 흔적을 또렷하게 남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났어요. 월화가 너무 조용했고 무진이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렵 늙은 머슴 돌쇠는 부엌 뒤 장작더미 곁에서 낯선 것을 하나 보았어요. 비가 그친 뒤라 장작을 햇볕에 말리려 뒤집던 중 집단 사이에 작은 종이 꾸러미가 끼어 있었지요. 꾸러미에는 양냄새와 술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안쪽에는 하얀 가루가 거의 남지 않은 흔적이 붙어 있었어요. 돌쇠는 젊은 때부터 한시집에 살며 쌀 한 톨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 물건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말없이 자기 허리춤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돌쇠는 서연을 오래 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낯선 부엌에서 손을 대이고도 울지 않던 모습도 기억했고 흉년 때 자기 몫의 보리밥을 하녀에게 나누어 주던 일도 기억했지요. 그래서 그는 요즘 들리는 말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월화의 방 앞을 오가는 하녀들의 속삭임, 무진의 어두운 얼굴, 그리고 서연의 방문 앞에 남았던 이상한 발자국까지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돌쇠는 성급히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집에서는 말 한마디가 들보를 흔들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던 작은 벤숟가락이 사라졌다가 월화방 뒤편 화단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었지요. 하녀 하나가 그것을 보고 놀라 부엌으로 가져왔고 곧 월화가 방 안에서 나와 어머, 어찌 그런 것이 제 방 근처에 있었을까요? 하고 크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누군가는 서연이 약숟가락을 잃어버리고
감추려 한 것이라 속삭였고, 누군가는 월화가 일부러 놀라는 척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못했어요. 서연은 그 숟가락을 받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약을 올렸지요.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눈이 맑았어요. 그녀는 서연의 손을 보며 네 손이 떨리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바람이 차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지요. 얘야. 흔들리는 손으로도 바른 것을 붙잡으면 언젠가 손끝이 길을 알려준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월화는 그날 밤 하녀 향이를 불렀어요. 향이는 장터에서 술병을 받아온 바로 그 아이였지요. 월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아무 말도 들은 것이 없다. 사람은 밥을 먹여주는 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향이는 그 말에 더 겁을 먹었어요. 월화가 주는 전 한 뼘은 이미 장롱 밑에 감추어 두었지만 그것이 돌처럼 마음을 눌렀지요. 향이는 서연이 평소 자신에게 따뜻한 죽을 남겨주던 일을 떠올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은 향이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곧장 캐묻지 않았어요. 겁먹은 새를 손으로 잡으려 하면 더 멀리 날아가는 법이었지요. 대신 그녀는 부엌에서 남은 고구마를 하나 구워 향이에게 건넸어요. 찬바람이 드니 속을 비우지 말거라 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향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고구마를 받았어요. 그 따뜻함이 손바닥에 닿자 숨겨두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직은 입술을 열지 못했어요. 한편 장터에는 낯선 일행이 들어왔어요. 말은 수수한 안장을 달았고 사람들의 옷도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걸음과 눈빛이 평범한 장사꾼 같지는 않았지요. 그 가운데 한 사내는 키가 크고 얼굴이 차분했어요. 그는 장터 의원 앞에서 오래 멈추어 서서 옛 일을 물었어요. 몇 해 전 늦겨울 이 근처에서 다친 나그네를 치료한 적이 있었소. 의원은 처음에는 기억을 더듬다가 곧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약값을 치른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못했지만 손수건 귀퉁이에 푸른 매듭이 있었지요. 그 사내는 바로 지금은 높은 자리에 오른 박진수였어요. 오래전 벼슬길의 어두운 다툼에 휘말려 상처를 입고 이 마을 근처에 쓰러졌던 사람이었지요. 그때 이름 모를 여인이 그를 살렸고 그는 몇 해 동안 그 은혜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야 단서를 따라 이 산골 마을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는 의원이 말한 푸른 매듭과 약을 싸던 천조각을 자세히 물었고 의원은 낡은 장부를 꺼내 약값을 적어두었던 날짜를 보여주었어요. 그 날짜는 서연이 함에 간직한 종이의 날짜와 같았어요. 박진수는 곧장 한씨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갚는 일도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을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었지요. 저녁 무렵 주막 안에는 장정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씨 집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큰며느리가 속이 깊어 무섭다고 했고 누군가는 작은 방 여인이 너무 눈물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박진수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어요. 은혜로운 사람의 이름이 소문 속에서 더럽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마당에 나와 빨랫줄을 걷었어요. 바람이 새어져 젖은 수건이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지막 수건을 접으려 할 때 담장 밖에서 복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대문을 열고 할머니를 맞았지요. 복실 할머니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연에게 그것을 건네며 한마디만 했어요. 네가 내게 준 쌀자루 조각을
아직 갖고 있었다. 사람 마음은 오래된 천에서도 드러난다. 그 안에는 서연이 흉년 때 쌀을 싸주었던 낡은 천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천을 보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어요. 복실 할머니가 굶주려 쓰러졌던 밤.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가 아니라 무진 몰래도 아니고 그저 사람 목숨이 먼저라고 여겨 쌀을 가져다 주었어요. 집안 곡식을 쓴 일이라 말이 될까 두려웠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복실 할머니는 그 일을 증거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 늘 남을 살피며 살아왔다는 흔적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보따리를 건넨 것이었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담장 그림자 뒤에서 월화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서연에게 점점 물건과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복실 할머니, 늙은 머슴, 겁먹은 하녀, 그리고 마을에 들어온 낯선 사내의 소문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월화는 다음날 더 큰 소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작은 의심만으로는 서연을 밀어낼 수 없으니 이제는 누구나 놀랄 만한 흔적을 꾸며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녀의 눈은 밤이 깊을수록 차갑게 빛났어요. 다음 날 이른 새벽, 월화는 서연의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시어머니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고 하녀들은 우물가에 나가 있었지요. 월화는 조심스레 작은 함을 열려 했지만 서연이 전날부터 함의 매듭을 바꿔 묶어둔 것을 보고 멈칫했어요. 대신 그녀는 방 안쪽에 놓인 낡은 바느질 바구니를 뒤졌어요. 거기서 서연의 푸른 실과 비슷한 실을 조금 끊어내고 자신의 방에서 준비한 남자 손수건 귀퉁이에 묶었지요. 그 손수건은 장터의 떠돌이에게서 산 평범한 물건이었어요. 월화는 그 손수건을 사랑채 뒤편 돌담 아래에 일부러 떨어뜨려 두었어요. 그리고 점심 무렵 하녀들에게 그곳을 치우라고 시켰지요. 예상대로 향이가 먼저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월화는 놀란 척 달려와 손수건을 빼앗으며 이런 것이 어찌 우리 집 안에 있단 말이냐 하고 소리쳤어요. 손수건 귀퉁이에는 푸른 실이 묶여 있었고 사람들은 곧 서연의 손수건을 떠올렸어요. 향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 실이 전날 월화 방에서 보았던 것과 같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무진에게 전해졌어요. 무진은 손수건을 들고 서연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술기운 없이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어찌 낯선 남자의 물건에 당신 실이 묶여 있소? 서연은 손수건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만 푸른 실은 분명 자신의 바구니에서 끊긴 것과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제 방에 들어왔는지는 이제 물어야 할 듯합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월화는 기다렸다는 듯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감히 형님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형님께서 떳떳하시면 왜 남을 의심하십니까? 그녀의 울음은 크고 선명했어요. 무진은 손수건을 움켜쥐고 서연을 노려보았고 하녀들은 문 밖에서 숨을 죽였어요. 서연은 월화를 바라보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울음은 사실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제 침묵이 누구에게 편한지 알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처음으로 서연의 말 속에 단단한 쇠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돌쇠는 서연을 조용히 부엌 뒤로 불렀어요. 그는 허리춤에서 약 냄새 나는 종이 꾸러미를 꺼내 보였지요. 큰마님, 장작더미에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작은 마님 심부름을 다녀온 아이가 술병을 들고 온 뒤였습니다.
저는 늙어 눈은 침침해도 냄새는 아직 압니다. 서연은 종이 꾸러미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돌쇠에게 고맙다고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으로 물 한 그릇을 떠주며 이 일은 때가 올 때까지 마음에 묻어두십시오. 라고 했어요. 향이도 더는 견디지 못했어요. 밤이 오기 전 그녀는 부엌문 앞에 서서 한참 발끝만 보다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큰마님, 제가 장터에서 술병을 받아왔습니다. 작은 마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술을 드신 날, 날이 깨서 이상하게 변하셨습니다. 향이는 말을 마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은 그녀를 꾸짖지 않고 따뜻한 물을 내밀었어요. 겁이 나도 바른 말을 기억하면 네 마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향이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지만 그 울음은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서연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녀는 함에서 오래된 천 조각과 장터의원의 종이를 꺼냈고 복실 할머니가 가져온 쌀자루 조각도 함께 접었어요. 또한 돌쇠의 종이 꾸러미와 향이의 증언을 마음속에 차례로 놓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당장 무진에게 달려가 따지지 않았어요. 이미 의심에 젖은 사람에게 한밤중의 말은 또 다른 소문이 될 뿐이었어요. 서연은 마을 어른들과 시어머니가 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집이 다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박진수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장터 의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복실 할머니를 찾아갔고 할머니는 서연의 이름을 조용히 말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남의 목숨을 살리고도 제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요즘 그 집에 흐린 물이 들어왔으니 조심히 보아주십시오. 박진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은혜를 갚으러 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음 날 한시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연은 밤새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억울함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는 가슴이 돌처럼 무거웠지만 이제는 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벽이 되자 그녀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고 무진의 밥상도 차렸어요. 다만 오늘은 부엌 한쪽에 작은 보자기를 놓아두었어요.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을 말해줄 조용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지요. 오래된 천, 약 냄새 나는 종이, 그리고 남을 살린 밤의 기억이 함께 잠들어 있었어요. 아침밥이 끝난 뒤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마을 어르신 몇 분을 마당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제 이름으로 떠도는 말을 더는 방 안에만 두지 않으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마른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떠올랐지요. 그러나 그녀는 힘을 모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문을 열어야 바람도 나가고 햇빛도 들어온다. 서연은 그 허락을 받고 조용히 절했어요. 그날 낮 1시 집에는 이상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월화는 서연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몰라 초조해했고 무진은 손수건 일을 다시 꺼낼 생각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돌쇠는 마당 한쪽에 등잔을 걸 자리를 마련했고 향이는 부엌에서 손을 떨면서도 물을 끓였어요. 복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문 앞에 도착했으며 뒤이어 마을의 나이든 사람들 몇이 들어왔지요. 마지막으로 박진수가 수수한 도포 차림으로 문턱을 넘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걸음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어요. 해가 산 뒤로 넘어가고 마당에 등잔불이 켜졌어요. 젖은 흙은 낮의 빛을 잃고 어두워졌지만 등잔 아래에 선 사람들의 얼굴은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서연은 보자기를 두 손으로 들고 마당 가운데 섰어요.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는 제 억울함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거짓이 밥상보다 먼저 놓였는지, 술잔이 사람 마음을 흐렸는지, 그리고 누가 남의 이름을 빌려 제 자리를 훔치려 했는지 밝히려 합니다. 그 순간 바람이 감나무 잎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당 가운데 놓인 등잔불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작게 흔들렸어요. 감나무 잎은 거의 떨어져 가지가 드러나 있었고 우물가에는 저녁 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서연은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쳐들고 먼저 시어머니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무지는 사랑채 기둥 곁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월하는 얇은 겉옷을 여민 채 눈물을 참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말없이 앉아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렸어요. 서연은 보자기를 풀기 전에 손을 한번 가지런히 모았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큰 소리를 낸 적이 드뭅니다. 그것이 제가 숨길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안의 말이 담장을 넘으면 어머니 마음이 먼저 다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끝까지 닿았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월하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훌쩍였지만 오늘은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하오. 사랑채 뒤에서 나온 손수건과 그 푸른 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해 보였지만 끝이 조금 흔들렸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보자기에서 자기 바느질 바구니의 작은 실패를 꺼냈어요. 이 실은 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 방에 들어와 실을 끊었는지, 또 그 실을 낯선 손수건에 묶었는지는 제가 설명할 일이 아니라 가져간 사람이 설명할 일입니다. 그 말에 월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결국 저를 의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집에 들어와 늘 낮은 자리에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진 쪽을 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무진은 곧장 그녀를 달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사내 박진수까지 모두 보고 있었지요. 무진은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월하의 눈물은 마당의 찬 공기 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갔어요. 그때 늙은 머슴 돌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춘 뒤 손에 쥔 작은 종이 꾸러미를 펼쳐 보였지요. 나리, 저는 이 집에서 30회 넘게 장작을 팼습니다. 며칠 전 부엌 뒤 장작 더미에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술 냄새와 양 냄새가 함께 났고 그 전날 작은 마님 심부름을 다녀온 아이가 술병을 숨겨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의 말은 투박했지만 꾸밈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월하에게 모였어요. 월하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약수를 구했을 뿐입니다. 서방님 몸이 차가워 걱정되어 그런 것이지요. 늙은 머슴이 무엇을 안다고 저를 몰아세웁니까? 그녀의 말끝은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겁에 질려 있던 하녀 향이가 부엌문 앞에서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자 향이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제가 장터에서 그 술병을 받아왔습니다. 작은마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술을 드신 밤 나리께서 이상하게 흐려지셨습니다. 마당은 잠시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무지는 돌쇠가 든 종이 꾸러미와 향이에 떨리는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는 지난 밤들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월화가 술잔을 채우던 손, 마시고 나면 머리가 흐려지던 느낌,
서연의 말이 자꾸 차갑게 들리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지요. 무지는 이를 악물고 그래도 손수건의 일은 남아있소 하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이와 돌쇠만이 아니라 제 방 앞 발자국을 본 사람도 불렀습니다. 말이 끝나자 복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마른 눈으로 월화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이 집으로 들어오다 큰며느리 방 앞 젖은 흙에 비단신 자국이 남은 것을 보았다. 큰며느리는 부엌에 있었고 작은 방 여인은 마당 쪽에서 급히 돌아서고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누구도 끊지 못했어요. 월화는 이번에는 복실 할머니에게 몸을 돌렸어요.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아 잘못 보신 것입니다. 비단 씨는 이 집 하녀들도 신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녀들은 그날 모두 집신을 신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제가 마당에 새 집을 깔아주었습니다. 향이도 울먹이며 작은 마님 신발 끝에는 붉은 비단이 덧대어 있습니다. 그날 발자국 옆 흙에 붉은 실이 묻어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월화의 입술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서연은 그제야 보자기에서 낯선 손수건을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무진이 문제 삼았던 물건이었지요. 그녀는 손수건 귀퉁이에 묶인 푸른 실을 가만히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실은 제 바구니에서 끊긴 것이 맞지만 매듭은 제 손의 매듭이 아닙니다. 저는 실을 묶을 때 끝을 안쪽으로 숨깁니다. 이 매듭은 겉으로 실끝이 2번 감겼습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살폈어요. 그녀는 오래 바느질을 해온 사람이었고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할머니는 월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작은 방 여인은 며칠 전 내게 이런 매듭을 물은 적이 있다. 실끝이 풀리지 않게 2번 감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월화는 그 말을 듣자 어깨를 움찔했어요. 그것은 옷고름을 고치려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처음처럼 매끄럽지 않았어요. 무지는 월화를 보며 처음으로 길게 침묵했어요. 그가 알고 있던 부드럽고 약한 여인의 얼굴 뒤에 다른 그림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지요. 등잔불이 그녀의 눈밑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던 박진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의 신분을 정확히 몰랐지만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자연히 길을 비켰지요.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오래전 늦겨울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서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몇 해 동안 마음 한편에 조용히 묻어둔 밤이 갑자기 등잔불 아래로 걸어 나온 듯 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상처 입은 나그네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돌아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진수는 품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그때 제 어깨를 감싸주신 천의 일부입니다. 피가 묻어버리려 했으나 은혜를 잊지 않으려 간직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천조각을 꺼냈어요. 2천조각은 찢어진 결이 서로 맞았고 색바랜 무늬도 이어졌지요. 사람들은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박진수는 다시 말했어요. 저는 지금 고을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제 목숨을 살린 분이 이 집 큰며느리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무진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어요. 그는 서연이 그런 일을 한 줄 전혀 몰랐지요. 자신이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술자리에 기대고 월화의 눈물에 마음을 빼앗기던 세월 동안 서연은 남의 목숨을 살리고도 아무 말 없이 이 집 부엌을 지켰던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깃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얘야, 너는 왜 그런 일도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서연은 낮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살린 일은 밥을 짓는 일처럼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수는 월아를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쉽게 피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내가 이 마을에 온 뒤 들은 소문은 이 부인이 남의 정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 소문은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듯합니다. 술에 약을 섞은 일, 방에 몰래 들어간 일, 손수건을 꾸민 일을 모두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월아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어요. 더는 울음만으로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어요. 무진은 갑자기 월아에게 돌아섰어요. 말하시오. 이 모든 일이 거짓이오. 당신이 술에 무엇을 섞지 않았고, 서연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손수건을 꾸미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월아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향이와 돌쇠와 복실 할머니 그리고 박진수의 눈을 차례로 보자 더는 버티지 못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제 자리를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형님만 바라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월아는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계속 말했어요.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방에 머물며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서방님 마음이라도 온전히 제 편이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깊은 피로가 얼굴에 내려앉았지요. 남의 자리를 빼앗아 얻은 자리는 밤마다 스스로를 찌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월아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진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젖은 흙 위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지요. 서연, 내가 어리석었소. 술 한 잔과 눈물 몇 방울에 당신 세월을 의심했소.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소. 용서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울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곧장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다친 마음은 한마디 사과로 열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무진을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나리, 제가 지키려 한 것은 이 집의 마루와 장독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제가 아무리 쓸고 닦아도 나리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먼지만 쌓입니다. 무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그제야 서연의 침묵이 차가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집을 붙잡은 힘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늘 한 걸음 늦게 오는 법이에요. 등잔불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고 초라했어요. 마을 어르신 중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작은 방 여인 월아는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수를 쓰고 남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집을 떠나라. 다만 피를 흘린 죄가 아니니 길을 막지는 않겠다.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박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큰 벌을 논할 수도 있으나 이 집안이 먼저 평안을 되찾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짓으로 남을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월아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무진을 바라보았지만 무진은 더 이상 그녀를 감싸지 못했어요. 하녀들이 조용히 월아의 방으로 가작은 보따리를 꾸렸고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겉옷을 여몄지요.
떠나는 순간까지 그녀는 서연을 원망스럽게 보았지만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밤길이 춥습니다. 두꺼운 셔얼은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려다가 서연은 말을 삼켰어요. 다만 향이에게 낡은 겉옷 하나를 건네주게 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였어요. 월화가 대문을 나서자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어요. 대문 위에 낡은 종이 부적이 흔들리고 감림 몇 장이 마당 가운데로 굴러왔지요.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시 집을 오래 눌렀던 흐린 공기가 갑자기 빠져나간 듯 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곧바로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깨진 그릇을 치운 뒤에도 마루에는 물자국이 남듯 사람들의 마음에도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번져 있었지요. 서연은 조용히 빗자루를 들어 떨어진 잎을 한쪽으로 쓸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녀의 부축을 받아 마루 끝까지 나왔어요. 그녀는 서연의 손을 붙잡고 오래 울었지요. 내가 누워만 있어 네 마음을 다 지켜주지 못했다. 이 늙은이가 미안하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시어머니 손등에 이마를 대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울었어요. 마을 안악들 몇은 눈시울을 훔쳤고 복실 할머니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아주 옅은 달빛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박진수는 서연에게 다가와 다시 예를 갖추었어요. 부인께 받은 목숨의 빚을 오늘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갚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빚을 만들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 이름이 흙탕물에서 건져졌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진수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억울함이 풀린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이는 드물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존경이 담겼어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동안 한씨 집에 남았어요. 돌쇠는 부엌에 불을 다시 지폈고 향이는 큰 솥에 묵은 쌀을 씻어 넣었어요. 복실 할머니는 마른 나무를 꺼내 다듬었고 우물가 안악들은 김장독에서 무청을 조금 얻어와 국을 끓였지요. 큰일이 지나간 뒤에는 따뜻한 음식이 사람 마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서연도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앉아 있어라 하는 말이 아주 낮게 들렸어요. 그래도 서연은 완전히 앉아 있지 못했어요. 그녀는 부엌문 앞에서 간을 보고 그릇을 내주고 뜨거운 솥 가까이 가지 못하는 향이의 손을 대신해 국자를 잡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의 눈길은 예전과 달랐어요. 누군가 그녀의 수고를 당연하게 보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의 조용함을 차가움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무지는 마당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몇 해 동안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등잔불 아래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멀리 느껴졌어요. 죽이 완성되자 모두에게 작은 그릇이 돌았어요. 뜨거운 김이 찬마당 위로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요. 누구도 큰 소리로 웃지 않았지만 조금 전까지 날카롭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복실 할머니는 죽을 한 숟가락 먹고 서연에게 말했어요. 쌀알이 푹 퍼져 속이 편하구나. 그 말 하나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박진수도 그 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고 돌쇠와 향이는 부엌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밤이 깊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박진수는 다음날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주막으로 향했고 복실 할머니는 서연이 쥐어준 따뜻한 보리떡을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지요. 한씨 집 마당에는 등잔 몇 개와 식은 솥,
그리고 아직 남은 죽 냄새가 남았어요. 월화가 있던 방은 비어 있었고 향주머니 냄새도 문을 열어두자 점점 옅어졌어요. 서연은 그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추었지만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들였어요. 무진은 서연을 다시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밤만큼은 내 말을 더 들어줄 수 있겠소. 서연은 돌아보았어요. 무진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거만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후회가 깊은 주름처럼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고통이 너무 오래 머문 자리는 어느 순간 더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녀는 어머니 약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나리의 말씀은 그 뒤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약그릇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마신 뒤 서연의 손을 오래 놓지 않았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지요.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조용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조용함은 아닐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듣고 눈을 감았어요. 집은 거짓을 몰아냈지만 서연의 마음에 생긴 금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날 밤 한씨 집에는 처음으로 진실이 숨을 쉬었어요. 부엌의 마지막 불씨를 덮을 때 서연은 아궁이 앞에 잠시 앉았어요. 장작은 거의 타서 붉은 속살만 남아 있었고 재는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그녀는 손을 불 가까이에 두었다가 천천히 거두었어요. 너무 가까우면 되고 너무 멀면 따뜻하지 않은 것이 불과 사람 마음에 닮은 점이었어요. 오늘 거짓은 드러났고 월화는 떠났고 사람들은 서연을 믿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밤이 조금은 덜 차갑다는 것만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은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물 뚜껑을 덮고 빨랫줄을 걷고 대문 빗장을 확인했지요. 모든 일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의심을 피하려 낮아진 걸음이 아니었고 자기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 조용히 걷는 걸음이었어요. 감나무 아래에 남은 잎 한 장을 주워 손바닥에 올리자 바람이 와서 그것을 데려갔어요. 서연은 그 잎이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씨 집에는 이상한 맑음이 내려앉았어요. 밤새 바람이 지나간 뒤라 마당 흙은 단단하게 굳었고 우물물에는 하늘빛이 차갑게 비쳤지요. 서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지만 마당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억울한 말들이 발밑에 깔린 듯 걸었는데 오늘은 낙엽 소리만 들렸어요. 그 고요함은 편안하면서도 낯설었고 오래 앓던 사람이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는 느낌과 닮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방 안에서 서연을 불렀어요. 밤새 울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지요. 서연이 따뜻한 물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았어요. 얘야, 나는 네가 이 집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네가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그 말은 부탁이면서 고백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곧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밥처럼 금방 지어지지 않으니까요. 무진은 사랑채 앞에서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월화가 떠난 방은 비어 있었고 술병은 모두 치워졌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마당 가운데 서 있던 모습만 남았지요. 그는 자신이 의심한 손수건, 듣고도 믿지 않은 말, 보면서도 지나친 손끝의 상처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아침 해가 문살 사이로 들어오자 그는 마치 여러 해를 한꺼번에 늙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연을 찾아 부엌문 앞에 섰지만 쉽게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서연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장작이 젖지 않아 불은 순하게 붙었고 소단에서는 쌀 씻은 물이 희게 끓기 시작했지요. 무진이 문 앞에 선 것을 알면서도 서연은 불길을 먼저 살폈어요. 무진은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서연. 내게 벌을 주시오. 떠나지 말라. 말할 자격은 없지만 내가 잘못을 갚을 길이라도 알려주시오라고 했어요. 서연은 국자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진을 위해 먼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나리, 벌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리께서 스스로 매일 보아야 할 얼굴이 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집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다시 이 방에 앉아 예전처럼 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진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꾸짖음보다 더 아팠지요. 소리를 지르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조용히 닫힌 마음 앞에서는 아무 말도 길을 찾지 못했어요. 부엌 불꽃만 낮게 흔들렸어요. 그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박진수가 한시집 대문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수행하는 사람 둘이 뒤따랐고 그들의 손에는 깨끗한 비단 보자기와 작은 함이 들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박진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께 먼저 예를 올린 뒤 서연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저는 은혜를 갚으러 왔다 말했지만 어젯밤 보니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삶을 다시 낮은 곳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서연은 박진수의 말을 듣고 놀라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는 함을 열어 오래된 천조각과 함께 새로 마련한 붉은 비단 한 필을 보였지요. 이것은 빚을 갚기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부인의 이름이 더는 남의 입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제가 직접 마을 앞에서 밝히려 합니다. 부인이 원하신다면 제 집에 머물며 편히 지내시고 원치 않으신다면 따로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분명했어요. 사람을 가진 물건처럼 데려가려는 말이 아니었지요. 마을 어르신들도 그 자리에 모였어요. 어젯밤 진실을 본 이들은 서연의 앞날이 다시 한시 집 부엌에 묶이는 것이 옳은지 조용히 의논했지요. 복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연 곁에 서서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바람이 한 번 지나간 가지는 새 잎을 틔울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녀는 오래도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마음이 어디에서 잠들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뜻을 막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녀의 부축을 받아 마루 끝에 앉아 박진수와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아이는 내 병든 몸을 살리고 우리 집을 지키고 남의 목숨까지 살린 사람입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고 보내야 하는 마음은 늦은 도리입니다. 그 말에 마당의 공기가 젖어들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눈물은 조용히 흙으로 떨어졌고 누구도 그 울음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무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서연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전에 서연의 믿음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가 걸어나가는 길은 벌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무진은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자,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늦었지만 이 집일을 제 손으로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이제 그녀를 붙잡는 줄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감당할 몫이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뜻밖에도 서연을 위해 움직였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깨끗한 물을 길어와 그녀의 낡은함을 닦아주었고, 복실 할머니는 오래 간직한 쌀 한 되를 가져왔지요. 돌쇠는 서연이 가져갈 작은 짐을 수레에 실으며 눈을 자꾸 문질렀어요. 향이는 바느질 바구니를 품에 안고 큰마님, 이것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고 울먹였어요. 서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겁이 나도 바른 말을 한 내 마음을 잊지 말거라 하고 말했어요.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수는 서연을 서두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일렀어요. 한씨 집안에서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약재를 정리했어요. 어느 약초는 아침에 달이고 어느 뿌리는 밤에 넣어야 하며 찬바람 부는 날에는 무릎에 어떤 배주머니를 올려야 하는지 하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지요. 떠나는 사람의 손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꼼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오래 용서를 빌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대문 밖에는 작은 가마가 준비되었어요. 아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붉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얌전한 꽃술이 달려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 가마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큰 며느리가 새 삶으로 간대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관아 어른이 은혜 갚으러 왔대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서연에게 그 가마는 자랑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낮은 문지방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허리를 펴고 걸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떠나기 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우물, 장독대, 부엌문, 빨랫줄, 감나무, 시어머니 방의 낮은 창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이었지요. 그녀는 그곳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집은 죄가 없고 마루는 말을 만들지 않으며 우물은 누구의 눈물도 가리지 않고 담아줄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흐려졌을 뿐이지요. 서연은 우물가에 손을 얹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동안 저를 비춰주어 고마웠습니다. 물결이 작게 흔들렸어요. 무지는 대문 안쪽에 서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서연이 더는 그의 사죄를 받아주기 위해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디 평안하시오. 그 말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욕심이 빠진 말이었어요.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 속에는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함께 밥을 먹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한 사람이 모두 겹쳐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대답했어요. 나리도 어머니를 평안히 모십시오. 대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서 있었어요. 어젯밤까지도 소문을 듣고 흔들렸던 이들 중 몇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몇은 눈물을 훔쳤어요. 떡집 아주머니는 작은 보리떡 꾸러미를 내밀며 길에서 드세요라고 했고 우물가 안악은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지요. 서연은 모두에게 깊이 절했어요. 그 절은 미움 없는 작별이었지만 이전처럼 자신을 낮추기 위한 절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꼈고 누구도 가볍게 말을 얹지 않았어요.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수는 말을 타지 않고 가마 곁을 걸었어요. 그는 서연이 혹시 흔들릴까 보아 빠른 길보다 평탄한 길을 택했지요. 마을 길에는 마른 낙엽이 깔려 있었고 지나가는 바퀴 아래에서 부드럽게 바스러졌어요. 산 아래 노는 이미 추수가 끝나
낮은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고 먼 곳에서는 저녁 까마귀가 날아갔어요. 서연은 가마 안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슬픔은 있었지만 그것이 더는 그녀를 붙들어 매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서연은 문득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마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자 마음을 멈추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한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믿어 주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창을 조금 열어 바깥 바람을 들였어요. 찬 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부엌 냄새 대신 새길의 흙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박진수의 집은 고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큰 기와 집이었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앞마당에는 배나무 2그루와 작은 연못이 있었지요. 서연이 도착했을 때 집안 사람들은 이미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 간단한 저녁상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박진수는 문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부인을 낮은 자리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십시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녁상은 소박했어요. 갓 지은 밥, 맑은 무국, 들기름에 묻힌 나물, 따뜻한 보리차가 놓였지요. 서연은 그 상을 보며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늘 남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누군가의 입맛을 살피고 모자라면 자기 밥을 덜어내던 세월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진수의 늙은 유모가 곁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은 남을 위해 남기지 말고 부인 속을 위해 드십시오. 서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그 밥은 특별한 맛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서연에게는 오래 잊고 있던 맛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급히 삼키는 밥이 아니라 자기 몸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먹는 밥이었지요. 그녀는 무국을 한 모금 마시고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어요.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그녀가 편히 울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말로 위로하면 다시 빚이 생길까 조심한 것이었지요. 그 조용함 덕분에 서연은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 흘릴 수 있었어요. 한편 한씨 집에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이 없는 저녁이 찾아왔어요. 무지는 부엌에 서서 쌀을 씻으려 했지만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몰라 한참 망설였어요. 향이가 조심스럽게 알려주었고 돌쇠가 장작을 넣어 주었지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죽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어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물건이 서연의 빈자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무지는 그제야 매일 당연히 놓이던 밥상 하나가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차려졌는지 너무 늦게 배웠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돌았어요. 전에는 서연을 두고 수상하다 말하던 입들이 이제는 서연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인지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복실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칭찬을 늘어놓으면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며 말했어요. 사람을 헐뜯을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칭찬할 때도 제 입맛대로 꾸미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 말에 멋쩍게 웃었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점점 마을의 부끄러움과 교훈이 되어 늦가을 바람 속을 천천히 떠돌았어요. 박진수는 서연에게 혼인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먼저 마음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그가 서연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보았고 서연도 그의 말과 행동이 은혜 갚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밥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녀 앞에 밀어놓지 않고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그는 그녀의 조용함을 벽으로 여기지 않고 쉬어가는 그늘로 보았어요. 그런 날들이 하나둘 쌓이자 서연의 마음에도 차가운 겨울 전에 작은 온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초겨울 첫서리가 내리던 날, 박진수는 서연에게 다시 정중히 물었어요.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제 집에 귀한 사람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또 다른 짐이 된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서연은 마당의 하얀 서리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혼인은 그녀에게 참고 견디는 이름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말은 붙잡는 밧줄이 아니라 열어둔 문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오래 침묵한 뒤 대답했어요. 제가 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박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혼례는 크지 않게 치러졌어요. 붉은 비단이 지나치게 번쩍이지 않도록 낮은 빛으로 골랐고 음식도 마을 사람들과 나눌 만큼만 마련했지요. 그래도 가마는 깨끗했고 길에는 새 짚이 깔렸으며 복실 할머니와 향이와 돌쇠도 초대를 받았어요. 서연이 가마에 오르던 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차분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장식보다 자신의 걸음이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신기했지요. 사람들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다고 속삭였지만 서연은 마음속으로 제 마음이 쉴 곳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혼례가 끝난 저녁, 박진수의 집 마당에는 따뜻한 등불이 걸렸어요. 부엌에서는 잔치 뒤 남은 국이 다시 데워졌고 나물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을 부드럽게 채웠지요. 복실 할머니는 작은 상 앞에 앉아 보리떡을 먹으며 웃었고 향이는 서연의 새 옷자락을 몰래 만져보고는 눈물을 닦았어요. 돌쇠는 대문 밖에서 오래 서 있다가 큰마님이 이제는 덜 추워 보입니다. 하고 혼잣말했어요.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고 서연은 살짝 웃었어요. 그 밤 서연은 처음으로 손님이 아니라 집의 주인처럼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보았어요. 별은 차갑게 빛났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이불이 펴져 있었고 부엌에는 내일 아침 끓일 물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박진수는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한참 온기를 느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큰 말보다 곁에서 식지 않게 놓인 찻잔 하나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알게 되었어요. 멀리 한씨 집에서도 그날 등잔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어요. 무지는 시어머니의 약을 서툴게 다렸고 몇 번이나 넘칠 뻔한 약탕기를 붙잡았지요. 시어머니는 쓴 약을 마신 뒤 늦게 배워도 바르게 배우면 남은 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무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서연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법도와 정성을 이제라도 배우려 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 아니라 그 후회로 남을 덜 아프게 해야 하는 긴 날들이었어요. 세월이 조금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 앞을 지날 때 예전처럼 쉽게 남의 집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는 누군가의 눈물을 보아도 곧장 믿거나 꾸미지 말자는 말이 생겼고 장터에서는 술잔을 내미는 손보다 그 손의 마음을 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불쌍한 큰며느리의 이름으로만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마음이 맑아 끝내 제 길을 찾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산골마을 겨울밤마다 낮은 불씨처럼 오래 남았어요. 서연은 새 집에서도 예전처럼 부지런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혼자 떠안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마당을 쓸다가도 배나무 아래 앉아 햇볕을 쬐었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유모가 쉬라 하면 웃으며 국자를 넘겼지요. 박진수는 때때로 그녀에게 오래전 자신을 살린 밤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서연은 늘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은 지나간 밤입니다. 오늘 저녁 밥이 따뜻하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박진수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었어요. 어느 늦은 겨울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하얗게 식어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무국을 데우고 작은 상에 김이 나는 밥과 나박김치와 구운 생선을 올렸어요. 박진수와 집안 사람들은 둘러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지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치고 방 안에서는 숟가락 닿는 소리만 부드럽게 났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이 천천히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의심에 맞서 살던 날들이 먼 강물처럼 멀어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마루에 나와 등잔불을 낮추었어요. 박진수가 곁에 서서 오늘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서연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피곤해도 마음이 편하면 잠이 옵니다. 사람은 믿지 않는 집을 붙잡고 살 수는 없지만 깨끗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디서든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하고 언젠가 같은 아픔을 겪을 누군가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했어요. 등잔불은 작아졌고 방 안의 온기는 오래 남았어요. 그 뒤로도 산골 마을에는 계절이 오고 갔어요. 봄이면 우물가에 새풀이 돋고 여름이면 장독대 위로 매미 소리가 쏟아졌으며 가을이면 감나무 잎이 다시 붉어졌지요. 사람들은 긴 밤에 아이들이 잠들지 않으면 서연의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었어요. 한 잔의 술이 사람의 눈을 흐릴 수 있어도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은 끝내 길을 밝힌다고요. 그리고 이야기 끝에는 늘 이렇게 덧붙였어요. 억울한 밤을 지난 사람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으면 따뜻한 아침을 맞는다고요.